현대인을 괴롭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각종 소화기 질환. 오늘은 음식의 소화 여정을 통해 짚어보는 건강과 질병의 통로, 면역력 높이는 위장관 소화의 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시죠. 의학 박사님이시죠. 박민수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예. 날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춥네요. 이제 난방을 이렇게 터졌는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추우신데, 이렇게 모여주신 우리 리더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오늘 조금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겨울철에 제일 많은 환자군이 어떤 군이겠어요? 독감, 감기, 코로나, 트리플 팬데믹이었거든요. 코로나, 독감, 이제 감기 환자가 그동안 이제 거의 모든 환자들의 저희 병원에는 이제 뭐 전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이제 기능적인 질환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이제 오시는 이제 만성 질환 환자들이 한 절반 정도 있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이 근처에 사시는 뭐 직장인들이나 주민들이 급성기 증상, 급성기 증상은 아픈 지 얼마 안 된 증상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이제 압도적으로 많았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호흡기 질환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우리 리더님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뉴스에도 오늘 굉장히 이제 크게 나왔던데, 장염 환자들이 호흡기 질환 환자들 제치고 급성기 환자, 내원 환자에 오늘 제일 많은 빈도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아마 노로 바이러스 이제 장염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이제 바이러스 장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바이러스 장염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세균성 장염은 음식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독소를 가진 세균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상한 음식들을 먹었을 때 생기는 게 식중독이라고 하죠. 근데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뭐냐면 우리 음식에는 모든 음식들에는 바이러스가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 안에도 바이러스와 좋은 바이러스, 우리 리더님이 거의 99.9%는 자기 몸 안에 수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 세포 안에 잠자고 있다는 거죠. 잠자고 있는데 우리 몸의 T셀의 기능,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신경절 속에 갇혀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세포의 방어막을 뚫고 스멀스멀 밖으로 정식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신경절에서 정식을 해서 피부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포성 발진이 생기고 그게 나중에 신경의 변성을 유발하고 그런 게 바로 대상포진인 거죠.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해감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기회만 보고 있다가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발현이 됩니다. 면역세포의 기능이 좋으면 평생 갇혀서 정식되지 못하고 그냥 갇혀 있는 거죠. 그러는 이제 질환들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들, 대상포진이 있을 것 같고요. 알고 보면 폐렴은 좀 다를 것 같아요. 폐렴은 좀 다를 것 같고 하지만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폐 속에 있던 세균들이 필요 이상으로 증식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증식하는 거죠. 그리고 폐렴하고 비슷하게 이제 기회감염, 가장 대표적인 기회감염 중에 하나가 결핵 같은 질환이죠. 그리고 암세포도 알고 보면 기회감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리더님들의 몸속에는 하루에도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계속 생겨나거든요.
근데 생겨나는 것만큼 어떻게 되죠? 우리의 면역세포가 그거를 잡아가지고 박멸을 시키고 없앤다는 거죠. 없애도록 코드를 심어서 암세포가 자가사멸하도록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을 하는 게 바로 면역세포죠. 헬프 T셀, 그러니까 도움 T셀, 그 다음에 킬러 T셀, 살해 T세포, 그런 어떤 T셀이나 B셀들이 작동을 하고 NK셀, 내추럴 킬러셀, 자연살해 세포들이 작동을 해서 그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그 암이 필요 이상 증식이 못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의免疫 기능이 떨어졌어. 그게 수백, 수천 배로 이제 정식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암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장염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굉장히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이제 장염은 굉장히 늘어나는 질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동안 잘 몰라서 그랬지.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소소한 이제 이런 배탈 증상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고 있는 위장관 소화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우리 사회자 분께서 면역력 높이는 위장관 소화의 길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먹어야지 삶을 유지할 수가 있죠. 먹어서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두 가지죠. 신체 구성 성분 이렇게 형태가 세포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들 전부 다 제 강의를 듣고 뭔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심장이 뛰고 심장세포가 이렇게 혈액순환을 시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 모든 게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ATP라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에너지의 근원이 뭐라는 거죠? 바로 영양소, 음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의 신체 구성 성분과 에너지로 만드는 게 바로 소화라는 거고 이 소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유해 물질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 방어하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요즘은 그런 이론이 있어요. 에너지의 인풋과 아웃풋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맞아야 되죠. 그 에너지의 밸런스,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만약에 제대로 맞지 않으면, 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들어오는 수익과 나가는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의 인풋과 아웃풋이 맞지 않으면 우리 몸의 건강이 다 깨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너무 많은데 나가는 게 되게 적다.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죠. 들어온 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나가는 게 많습니다. 저체중, 영양실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봐요. 한 50에서 60 전까지는 들어오는 에너지가 너무 가행되는데 제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비만의 어떤 가행의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행의 문제들로 생기는 대표적인 게 비만이나 염증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는 부분들을 우리 몸에서 잘 이렇게 에너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인간의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노쇠되고 그럽니다. 세포가 그래서 세포가 기아 상태에 빠지는 것들, 근감소가 되고 우리 몸의 세포가 노화되는 것도 그런 에너지 밸런스의 흐름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예요. 이 소화 기능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면역력을 도와줘야 된다. 하나. 두 번째, 이 소화 기능 자체가 균형이 맞아서 우리가 에너지로 살기 때문에 100세까지 에너지를 만사형통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으로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화기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길이죠. 연결된 하나의 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간.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그리고 위와 소장 옆에는 췌장이나 담낭과 같은 굉장히 또 중요한 소화기관, 그리고 간이 있죠. 간도 알고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소화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화기관의 역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화액을 내뿜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화된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는 우리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음식물을 잘 분해시켜서 그리고 음식물에 같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나 외부의 적들을 잘 막아내면서 또 잘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에너지화 시켜서 보내주는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 면역 기능의 핵심적인 게 소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걸 나르는 통로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혈관이라는 통로가 있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에너지와 면역의 생명 통로, 소화기관을 지키는 식사 경영을 하시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위장관 증상은 세상에서 제일 많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 호흡기 질환을 오시는 분보다 호흡기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대사죠.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제 에너지로 만드는 일작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음식이 분해돼 가지고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에너지라는 ATP로 만들어지려면 산소하고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O2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같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많은 증상이 호흡기 증상과 소화기 증상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생존은 먹고 공기를 호흡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위장관 증상이 굉장히 많고 진짜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먹게 되는 음식의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먹게 되는 음식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인류가 이렇게 조금 이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해진 위험에 빠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농경사회, 농사를 지으면서라는 그런 어떤 이론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이론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리더님들이 자기 건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절제, 균형의 미덕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로만 생각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구석기 시대에는 이제 수렵을 하고 사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을 얻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의 고위격이나 건강 수준이 물론 이제 건강 수준은 굉장히 수명은 짧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부분, 그다음에 영양소의 어떤 안정적인 공급, 그다음에 기후적인 부분, 뭐 사고로부터 외부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또 특이했던 상황은 초기 농경사회 한 1000년에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인류에 비해서 구석기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고기가 훨씬 좋고 키도 훨씬 크고 그다음에 비골이 장대했다는 건 연구 결과가 돼 있어요. 그 농경사회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대량으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의 이제 과도한 섭취 자체가 수많은 이제 질병들을 만들어내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농경 사회 자체가 굉장한 산업화를 이루어내고 인류가 고도로 문명화된 왜 그러냐면 농경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분업화,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 공업을 하는 사람들, 뭐 사무직을 하는 사람들의 분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냥을 하고 수렵을 해야 되겠죠.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 의해서 문명화되었지만 건강에서는 일부 이제 그런 퇴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고도로 이렇게 음식물 자체가 음식이 이제 먹는 것 자체가 산업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산업화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또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렇게 고도로 산업화되면서 수많은 이제 환경 오염이 넘치게 되었고 이 환경 오염은 대부분 이제 먹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농약, 비료,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자, 이런 부분들이 음식물에 다 들어가 있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이제 면역계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면역계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가장 흔한 증상 1위를 꼽으라면 저는 소화불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소화불량은 한 몇 가지 나타납니다.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소화불량이라는 게 소화가 그냥 안 된다는 게 소화불량인 것만 아니에요. 체한 것만 소화불량이 아니에요. 배가 아프다. 경련이 있다. 속이 쓰리다. 위산이 뒤로 역류돼서 목에 걸린 것 같다. 위식도역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간의 어떤 기능이 좀 떨어진다. 지방간이 생긴다. 췌장에 염증이 생겼다. 그 다음에 설사를 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깨졌다. 이런 부분들이 다 소화불량인 거예요. 자, 이런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행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음식의 종류, 밀가루 과다 섭취. 정제 탄수화물 중에서 밀가루 자체는 뭐 외국에 지금 우리가 기능적인 어떤 부분을 진료할 때 글루텐이 굉장히 많은 이제 장벽에 알러지를 유발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프리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있고요. 근데 밤낮에 어떤 경계가 사라지면서 야식이 잦아진 것. 잦은 야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우리 사람의 소화기관에게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24시간 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류가 이제 밤낮의 어떤 구분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고통받는 기관들이 몇 개가 있죠. 뭐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소화기관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이 소화불량인 이유를 좀 보면 식사가 불규칙하다. 그래서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이 세 가지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해도 소화기 증상이 50%는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뭐죠? 규칙적인 식사. 자, 규칙적인 식사는 뭐냐면 새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일정한 양 정도로 일정한 속도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규칙적인 시간. 왜냐하면 소화기관 우리 몸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은 비특이적인,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게 뭔가 이제 단련이나 그런 걸 주려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처럼, 물론 이제 운동 자체의 어떤 강도가 오르락내리락한 것은 좋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런 베리에이션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사 같은 거라든지 식사를 먹는 타임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규칙점이 좋다는 거죠. 야식을 삼가하고, 자, 야식을 너무 작게 하면 제일 고통받는 기관이 소화기관, 위나 식도, 그다음에 간, 그다음에 췌장의 베타 세포. 특히 이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췌장의 베타 세포가 우리가 앞으로 100세까지 사용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밤에도 쉴 틈 없이 이제 계속 쓰게 되면 굉장히 괴롭다는 거죠. 밀가루의 가다 습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식사 환경을 보시면 칼로리 섭취 가다, 비만, 포화지방산, 특히 지방산 중에서 불포화지방산이 아니라 포화지방산, 가공식품이죠, 주로. 트랜스지방. 그다음에 너무 짜게 먹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는 한 5% 정도는 너무 또 이제 극단의 저염식을 해가지고 또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80세, 90세가 넘어갔을 때는 또 부족해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50대, 60세 때는 과다한 이제 염분 섭취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70세, 제가 검사를 해보면 70세, 80대가 되신 분 중에 혈압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굉장히 노쇠하신 이제 특히 여성 환자분들 일부 이제 오셔서 피검사를 해보면 나트륨 섭취가 또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음료, 알코올 섭취가다, 흡연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한국인의 건강을 망치는 식사 8점. 자, 가식과 폭식, 가식 너무 많이 먹는다. 폭식, 몰아서 먹는다. 속식, 빨리 먹는다. 염식, 지나치게 짜게 먹는다. 인스턴트식, 고칼로리, 그러니까 칼로리 높고 영양소는 적은 빈 껍데기,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음식에 대해서 탐닉한다. 결식, 식사를 거른다. 편식, 편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 음식을 거부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음식만 먹는다. 그 다음에 저칼슘식. 칼슘 섭취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칼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 대사. 근데 칼슘을 또 영양제로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찬반양론이 굉장히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 또 혈관 속에 칼슘이 많아진 걸 막기 위해서 비타민 K를 같이 섭취해가지고 뼈에만 붙이는 그런 칼슘 영양제 섭취에 대한 어떤 이론들이 나오고 있지만 식사로 이렇게 조금 더 보충해주면 좋겠죠. 저섬유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소를 굉장히 많이 먹고 섬유질을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생각 외로 섬유질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최근에 저 혼자 사는 가정 아니면 독거 어르신들 그런 분들 아니면 젊은 청년, 젊은 이제 직장인들 그런 계층에서는 섬유질의 섭취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게 고지혈증이나 대장 쪽의 질환,
마이크로바이옴의 질환, 이런 부분, 비만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의한 식사를 이렇게 해라. 식사를 이렇게 격려하라. 이렇게 레코멘드 드리고 싶으면 30분 이상 천천히 먹자. 이게 먹는 게, 자, 천천히 먹는다는 뭐예요? 꼭꼭 씹는다는 거죠. 이빨에,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천천히 씹어주면 위나 식도나 소장, 췌장, 담낭을 살리는 거예요.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위와 식도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먹자. 그리고 소금 섭취는 5g 이내로 적정량 싱겁게 드시자.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90% 정도가 만성 탈수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하지 않게 수분 섭취를 하자. 커피나 차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자. 안티물. 커피나 차는 물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나 차를 한 잔 마셨으면 반드시 물 한 잔을 더 마시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규칙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세 끼를 반드시 규칙적으로 동일량을 섭취할 것. 물론 이제 2끼 정도로 이제 규칙적으로 먹는 거. 요새 간헐적 단식이나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오는데 2끼 정도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에너지 밸런스가 맞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맞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가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식사에 가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하고 적당량을 드실 수 있다고 한다면 새끼를 동일량을 섭취하는 게 가장 건강한 식사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물은 소금과 지방 덩어리 모두 가급적 드시지 말 것. 자, 그래서 우리가 국물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국물, 찌개나 국물 요리가 있게 마련인데 그럴 때는 젓가락으로 식사하시면서 국물을 섭취 줄이고 건더기로 그 국물의 맛을 내는 음식을 먹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전식, 전체 음식을 먹어라. 조식, 거치고 다소 딱딱한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어라. 천연 음식을 먹으라죠. 작식, 꼭꼭 씹어 먹어라. 절식, 자기 위에 80%만 채워라. 다시 이야기하면 배가 약간 불렀다고 생각할 때 젓가락을 내려놓아라. 기피식, 입맛에 맞는, 입맛에 아부하는 음식만 먹지 않고 입맛에 다소 거북스럽더라도 우리 건강을 좋게 하는 뭐 대표적인 채소일 수도 있고 그런 음식들이죠. 약간 신음식 그런 음식들이죠. 비타민C가 좀 풍부한 그런 자연에 가까운 구연산이 풍부한 그런 음식들을 먹으라. 수식, 배단 제한 상황, 콩팥이 나쁘거나 심장에 어떤 무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란다면 음식에 들어있는 양과 그 자기가 섭취하는 물의 양을 합쳐서 하루에 2리터 정도 먹으라. 그래서 이 소화기관이 제대로 이제 기능하기 시작하려면 소변 색깔이 이 정도 4번 위로 4번과 3번.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자기가 보고 있는 소변의 색깔을 반드시 파악해서 본인의 소변 색깔이 이렇게 칙칙한 황토색으로 가기 전에 미리 소변 색깔을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이 건강한 색깔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화기관의 여정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순서대로 했죠. 입, 식도, 위. 그래서 소화 일관문. 식도와 위의 통행로 복구하기. 오늘 제가 노로 장염도 굉장히 많았지만 제일 마지막 환자분이 어떤 환자분이었냐면요. 뭐 한 6개월 동안 기침을 갑자기 발생한 기침, 장기침이 계속 나와요. 장기침이 계속 나오고 많은 병원들을 다녔지만 알레르기 검사도 해보고 어떠한 검사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레코멘드를 했죠. 아, 이거는 뭡니까? 위식도 역류일 수 있으니까 약을 좀 이제 꾸준히 먹어요. 근데 본인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위식도 역류인데 기침을 하는지. 그래서 위식도 역류약을 처방하는 것을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식도에 위에 이제 음식이 있으면 위는 이제 위산이 이제 분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 음식이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는 동안 이 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위산은 절대로 식도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위산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위입니다. 이게 소장이나 식도, 특히 식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식도에 변성이 일어납니다.
식도가 그래서 위산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변성이 일어난 것을 발해 식도라고 하고, 이건 나중에 식도암에 굉장히 중요한 전구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의 배부가 있어요. 식도에 있는 음식은 위로만 쫙 내려가고 여기를 딱 막아가지고, 자, 이제 음식물이 다 내려갔으면 위에만 음식이 있으면 위에 있는 부분이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원의 배부가 있는데, 그 원의 배부가 망가진 것, 오작동을 하는 게 바로 미식도 역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그걸 잘 설명드리고 한 2주 전부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약을 드시고 계신데 거의 다 나았죠. 근데 그분 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원장님, 뭐 다 나아야 되는데 약을 3일 동안 안 먹었더니 또 증상을 발생한다는 거죠. 자, 미식도 역류약은 뭐냐면 위산이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래서 이게 소화 기능을 조금 없애는 약이 한 30%고 70%는 뭐냐면 위산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약이에요. 위산 자체 생산을 막아버리는 약입니다. 그럼 약으로 억제되고 있다가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위산에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증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의 배부가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소화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활하게 소화가 되면 위산이 적정량 나오거든요. 넘치니까 일로 되는 거죠. 두 번째,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게 열립니다. 세 번째, 이 배부가 열리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또 음식들이 있죠. 커피라든지 지방이 많은 음식.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게 이 위식도 배부가 이렇게 열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교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비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살이 찌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위쪽을 이렇게 압박하니까 이게 식도 쪽으로 다시 밀려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이 조절되는 거지 혈압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위식도 역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와 위의 통행로를 잘 복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자, 그러면 위산이 안 나와야 된다. 위산을 그래서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소화기 관련해서 제일 많이 먹는 약이 다 아실 겁니다. 위산 억제제죠. 위산 억제제입니다. 위산 억제제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H2 블로커라는 약이 있고 최근에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왜 프로톤? 그러니까 뭐냐면 위산에 놓는 채널이 되는 것을 아예 막아버려 가지고 위산의 분비를 상당 부분 불락시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위산이 과연 필요 없는 존재일까요? 필요 없는 존재가 우리 몸속에서 나오진 않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산을 너무 많이 젊은 시절에 소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위산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저산증의 폐해도 굉장히 심각해요. 자, 산이 작게 넣으면 일단 음식물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영양 결핍. 그럼 두 번째, 살균이 잘 되지 않죠. 음식물의 부패, 그다음 음식물에 균이 많은 그 균이 소장의 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노쇠화가 촉진된다든지 우리 면역계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산은 평생 동안 적정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위산이 과도하게 나오게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지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탄수화물식. 근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산이 분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위를 좀 잘 아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위의 어떤 위산 분비 세포를 계속해서 소멸시키는데 또 대표적인 작용하는 게 헬리코박터하고 그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적절하게 빨리 제균요법을 또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뭐 흡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위산의 작용을 잘 아시고 위산이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분비 물질이 하나다. 그래서 과하게 분비되지도 않게 그다음에 다 써버려서 나중에 적어지지도 않게 위산을 잘 아껴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부 식도 관략근이에요. 식도의 아래쪽에 이렇게 관략근 이렇게 수핀트 같은 게 딱 있어가지고 이게 식도를 이렇게 올가맨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이 내려갈 때는 열어줘야 되겠죠. 느슨하게 열어주고, 그죠?
열어줘가지고 음식물이 잘 내려가고 음식물이 다 내려간 다음에는 위에서 소화작용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식도 쪽으로 위산이 역류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게 바로 하부식도 간략근인데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뭐 스트레스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커피라든지 그 다음에 복압의 증가, 비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면 자세의 어떤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야식이 굉장히 저는 큰 역할을 또 한다고 봅니다. 야식. 이게 위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넘치죠. 그러니까 식도 위로 올라오게 되면 깔랑깔랑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분말화가 됩니다. 기포처럼 변해요. 이게 자글자글하게 기포가 돼가지고 어떻게 냐면 이게 슬슬슬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도 쪽에 자극해가지고 식도 점막을 태우고 그냥 목 안으로 올라오면서 목 안에서 어떤 느낌을 주냐면 목에 뭔가 걸려있는 느낌. 그 다음에 이게 기도를 자극하니까 이렇게 식도를 타고 올라오다가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기도로 넘어가겠죠. 기도 넘어가니까 기도에서는 위산 분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침으로써 반사로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 환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자 위산이 올라오니까 타는 듯한 증상. 식도가 타는 듯 그래서 거의 흉통이라고 그러죠. 그냥 목에 걸린 느낌. 목 안에 이물감. 그다음에 기침, 만성 기침. 그런 게 위식도 역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가슴 쓰림, 심 목소리, 목의 이물감, 연하 곤란, 인후부 불쾌감. 근데 이게 나중에 진행이 되면 식도염은 기본이고 식도암 그리고 식도암으로 가기 전에 식도 변성.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 해보시면 위식도 역류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의사들이 이야기를 해주죠. 호흡기계 이런 증상들이 일으킵니다. 비염천식. 저는 이제 기침하는 거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이게 이제 언제 또 심해지냐면 잘 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가니까 목에 뭔가 계속 있고 자기는 모르게 계속 힘든 느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면의 질을 또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화를 촉진하는 굉장히 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위식도 역류의 원인이 뭘까? 과식. 과식하게 위산이 많이 분비되겠죠. 위산 용량이 초과된다는 거죠. 속식. 너무 빨리 먹으면 아까 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속식 반대가 뭐예요? 작식. 천천히 씹어 먹자. 그렇게 되면 위에서 위산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될 필요도 없겠죠. 위에 부담을 줄여주자는 거죠. 지방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 볼륨 때문에 하부식도의 관략근이 압력이 낮아져가 자꾸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식도 문제예요. 우리가 식사를 자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위산이 음식물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음식물을 분해시킬 대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자기가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넘치고 저쪽으로 넘치게 되는 거죠. 가식도 문제지만 결식도 문제라는 거예요. 맵거나 짠 음식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야식, 식사 후 들어 눕기, 운동 부족. 자, 우리가 운동을 해야 위도 움직입니다. 복부 비만, 흡연, 음주, 커피, 스트레스가 이런 위식도 역류의 원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식도에서 위로 이렇게 잘 수월하게 원웨이로 이렇게 우리 음식물, 그다음에 운동이 일어나려면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운동을 하자. 그다음에 장을 청소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위와 식도가 소화불량이 없이 이렇게 오늘 이제 소화불량이 있으신 남자분들, 체한 환자분들 잘 살펴보면 평소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통에 있다고 했죠. 식도, 위, 소장, 대장 통에 있기 때문에 소장과 대장이 평화롭지가 않으면 위와 식도에서 자연스럽게 내려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굉장히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능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이에요. 간에 쓰는 이렇게 다양한 이제 소화기 요소, 특히 지방 분해 요소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소화기의 어떤 장애들이 오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부 압력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 너무 꼭 졸라매지 말고. 그래, 허리를 너무 졸라매는 옷이 굉장히 나중에는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그 체형을 위해서 위나 식도를 너무 압박하는 거 조금 피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스트레스 조절, 가식, 폭식, 결식, 자극식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도움을 주는 거. 그러면 위산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뭐냐면 소화효소거든요. 그래서 소화효소를 공급해서 위산이 혼자 일하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화가 됐을 때 효소 기능도 떨어지는데 그때 떨어지는 대표적인 효소들이 대사효소, 항산화효소, 소화효소인데 이것들의 밸런스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거 소화효소, 그다음 항산화효소죠. 대사효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채우기가 힘들어요. 호르몬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소화효소나 항산화효소를 잘 채워주면서 이런 부분들 막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식하지 않는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다. 물은 식사 1시간 전후에 마셔서 위산이 충분하게 무리하지 않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탄산음료, 신맛 지나치게 강한 주스 등은 식도 점막을 자극함으로 섭취를 줄인다. 위와 식도에 좋은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자, 위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U, 양배추에 많고 브로콜리, 설포라판이 위궤양 및 위점막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 디스타제라는 전분 소화효소, 천연 소화효소가 있기 때문에 무가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양배추, 브로콜리, 무,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위점막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와 식도에 좋은 음식들을 좀 정리하자면 이런 음식들이 있고 이와 유사한 음식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화만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위산 억제제를 먹는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속쓰림 증상, 위험 증상이 있는 소화불량은 위산억제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위험 증상이 없는 소화불량 같은 경우는 위산억제제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 어떻게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 자체가 속에 불편감을 주기 때문에 이때는 위산억제제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속이 불편한 거예요. 소화운동이 떨어진 겁니다. 그럴 때 위험약을 먹어버리면 소화가 다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잘 감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산이 많이 나오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소화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뭔가 소화가 안 되니까 그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소화를 잘 시키는 방법이 무조건 위험약을 먹는데 모든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반드시 생각해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리더님들이 이런 부분은 그래서 소화효소의 중요성이라든지 운동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화운동 촉진제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최근에 소화운동 촉진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암을 결국 이제 소화가 너무 안 되고 위산을 분비하는 위점막 세포가 너무 혹사당하게 되면 위산 분비의 에너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이게 변성이 됩니다. 변성이 되면 위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위산이 지나치게 분비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가 있고 이게 위궤양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음식이에요? 자연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너무 가공되지 않은 음식이에요. 그래 대표적으로 어떤 음식들이라고 그러죠? 통곡 음식, 그리고 발효 음식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떤 건강이 망가진 어떤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 대부분이 소화효소가 없어요. 소화효소가 없어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도로 가공되면 소화효소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소화효소가 없는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있죠. 소화효소가 있는 음식은 어느 정도 맛을 희생한 겁니다. 입맛에 맞는 음식들은 소화효소가 대부분 없어요. 맛밖에 없는 거죠. 지나치게 단맛, 지나치게 고소한 맛, 지나치게 짠맛들은 소화효소가 없는 음식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가까운 전체 음식들을 섭취하는 습관들을 굉장히 들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은 식이로 개선 가능하다. 그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새끼를 반드시 먹고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 그다음에 절식 위에 80%만 채우자.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적복탄. 적복탄은 뭐냐면 적당한 복합 탄수화물. 충단은 뭐냐면 충분한 단백질.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다식은 많은 식이섬유. 그 적복탄 충단 다식으로 식사를 해 이렇게 조금 이제 변형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음식물을 잘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게 우리가 젊고 100세까지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이제 우리 리더님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소화기능에서 오늘 우리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우리 본사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또 그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게 효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분을 우리 소화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가 핵심 생명 활동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엔자임, 중간에 여기 엔자임이라고 써놨어요. 이 엔자임은 소화효소가 있고, 그러니까 엔자임은 효소거든요. 소화효소가 있고, 대사효소가 있고, 항산화효소가 있습니다. 효소란 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생명 활동을 매개한다. 중간에서 도와준다는 뜻이 있거든요. 소화효소는 뭡니까? 소화를 도와준다는 거죠. 대사효소는 뭘까요? 우리 몸의 대사가 잘 일어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신진대사. 그 다음에 항산화효소는 뭘까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활동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효소. 그 항산화효소의 가장 대표적인 게 SOD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글루타치온 같은 게 대표적인 항산화효소죠. 그 다음에 소화효소는 뭐 리파제, 뭐 그런 것들, 우리 지방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그 다음에 탄수화물 분해 효소. 자, 이게 소화효소죠. 대사 효소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일어나도록 에너지 대사 그거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이제 효소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 들수록 항산화효소 떨어지죠. 대사효소 기능도 떨어집니다. 근데 소화효소도 기능이 떨어져요. 근데 소화효소 기능이 만약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사효소나 항산화효소에 써야 되는 에너지가 대사효소 쪽으로 오기 때문에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소 총량의 법칙으로 봤을 때 소화 기능을 굉장히 좋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소화효소의 전략을 가져다 주고 이것 자체가 신진대사, 대사효소가 잘 작동하게 하고 항산화효소가 잘 작동해서 활성산소를 잘 막아내서 신진대사 기능 원활 및 DNA의 파괴, 활성산소 공격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효소는 이 개념만 좀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제공되어서 우리 몸에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물질, 엔자임이며 자, 이 효소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효 음식이라는 것은 꽃을 피워서 그 자체로 효소의 부담을 우리 몸에 있는 효소의 부담을 이렇게 없애주는 줄여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식도 역류 환자들을 이렇게 수없이 진료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소화효소가 결핍이 됐어요. 그래서 체내 효소 보유량이 20대가 60%라고 하면 40대는 40%, 60대는 25%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신진대사도 감소되고 소화도 안 되고 항산화 기능도 떨어지면서 노화가 촉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화효소의 기능을 잘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 물질이 뭐가 있어요? 20대가 60%라고 하면 40대가 40%, 60대가 25%처럼 이렇게 쭉 떨어지는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체내의 글루타치온의 농도죠. 글루타치온 농도도 저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효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 리더님들은 특히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성 리더님들 많으신데 90.6세 평균 수명, 90.7세 평균 수명이 도래했고 아마 리더님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100세 기대 수명, 기대 연명이 100세를 훌쩍 넘길 겁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살려면 60대에 이미 25%로 감소해버리는 이 효소가 조기 고갈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하지 못한 음식은 자체 소화효소가 없다는 거죠. 농업과 축산 기술의 발전으로 가식을 하게 되는데 이 가식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을 끊임없이 다 써버리게 만든다. 그 다음에 만성가로, 환경오염, 만성염증은 소화효소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몸이 저항하게끔, 그래서 소화효소가 우리 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소화효소 저항증.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소화효소 저항성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복통이나 위식도 역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이 정상으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소화기관은 공격을 받고 복구하고 공격을 받고 복구하는 그런 끊임없는 전투의 과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효소를 아끼고 발효를 늘리는 습관, 효소를 아끼고 발효를 늘리는 습관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음식 효소, 그러니까 음식 효소, 그다음 발효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이 범법된 음식으로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는 효소 저항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나치게 혈당이 높은 음식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효소를 써버려요. 그 대표적으로 호르몬 중에는 인슐린 호르몬을 쓰죠. 인슐린 호르몬. 그리고 효소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끌어와서 가동을 시켜버립니다. 지나치게 혈당이 높은 음식은 삼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효소와 발효가 제대로 조화된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게 좋은데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 마늘, 생강, 파, 양파, 부추, 브로콜리, 우엉. 특히 소화효소의 기능을 굉장히 좋게 도와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뭐냐면 비타민 B, 미네랄 중에서는 셀레늄, 아연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나 셀레늄, 아연의 섭취, 그리고 이게 풍부한 음식들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같은 걸 섭취할 때도 비타민 B, 비타민 E, 그 다음에 셀레늄이나 아연, 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 섭취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소화효소가 소화불량을 고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화불량을 고친 데 있어서는 세 가지를 항상 강조드려요.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 그걸 드시고 가식을 삼가한다. 특히 탄수화물 가식을 삼가한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몸을 움직인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줄인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치, 된장국, 양배추 김치, 그 다음에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이런 것들이 그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이고 실제로 여기에 들어있는 음식 안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우리 몸의 어떤 그 기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열대 과일에 많죠. 그러니까 키나 바나나나 아보카도나 이런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좀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이제 동남아 이제 베트남을 좀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망고를 좀 많이 먹었더니 소화 기능이 훨씬 좋아진 걸 느꼈고요. 몸에 뭐 잇몸에 하나 염증이 있었는데 이 염증이 아예 없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화효소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구나 느끼거든요. 자, 그런 것들 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장까지 했는데 이제 반 정도를 했고요. 3분의 1 했고, 자, 위험 증상이 없는데 위산 억제제를 쓴다. 뿐만 아니라 위산 억제제를 너무 과도하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 살균되지 않은 음식은 고스란히 소장과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과 대장으로 넘어가면 장으로 가서 장내 환경을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장에 이제 세균이 넘치게 되는 거죠. 장에 이제 세균이 넘치게 되면 이것 자체가 마이크로바이옴을 교란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오늘 제 3장은 이제 영양소와 영양소의 면역 에너지 통로. 영양소가 이제 우리가 통과하면서 면역에 도움을 받고 에너지를 얻게 되는 이 통로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음식물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면서 면역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에너지로도 잘 흡수돼서 효율성이 가성비 좋은 음식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가 소장과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장과 대장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소장에는 일부 있고 대장에는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소장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정식하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유해균이죠. 그게 위산의 분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 하나하고 살균되지 않은 음식이 소장 쪽으로 내려가는 거 하나하고 대장 쪽에 또 유해균이 많아지니까 이 부분이 또 소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소장 쪽에 유해균이 많아지는 그런 증상을 시보라고 하거든요. 시보. SIBO. 스몰 S 스몰 인테스틴 소장이죠.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박테리아 세균. 그 다음에 O는 뭐냐면 오버그로스 과도하게 자란다. 오버그로스 소장세균 가다 증식이 최근의 소화 불량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의 밑바탕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데가 바로 대장인데요. 대장의 마이크로바이옴. 대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서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대장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자, 우리 대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장 안에 들어온 음식물을 잘 분해해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소화의 역할. 두 번째, 잘 운동하고 부드럽게 연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화 운동의 역할. 세 번째, 선택적 배제. 유익균이 장점막에 딱 달라붙어서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그리고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독가스, 노폐물이 우리 장점막을 뚫고 우리 몸을 퍼지지 못하도록 미리 딱 이렇게 철통망을 해주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장점막에 유산균이 딱 달라붙어서 유익균이 달라붙어서 나쁜 게 치고 들어갈 자리를 미리 이렇게 없애버리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방어의 역할. 네 번째는 장점막이 손상을 받았을 때 그걸 복구해주는 복구 재생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대장에 있고 또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런 기능을 하면서 우리 장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장 쪽에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장에 있는 유해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경세포를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소장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 소장세균 가다 증식은 소장 운동신경의 파괴로 인한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배가 밥 먹고 소화가 너무 안 돼. 배가 갑자기 빵빵해져. 15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푸드 포이저닝이 뭐냐면 음식물이 오염된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박테리아 톡신, 그 톡신을 만들어내고 이 톡신이 겉너브, 소장에 있는 신경세포를 파괴해서 시보를 일으키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복부 팽만감, 배가 꼴렁꼴렁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仙人掌 증후군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 대장이에요. 자, 대장 안에는 이게 침이 결합이 있어요. 침이 결합은 그거 신사구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신사구체는 어때요? 물만 이제 거기 소변으로 빼내고 당이나 단백질 같은 거는 다시 흡수하도록 도와주는데 우리 당뇨가 심해져 가지고 신장 사구체를 다 파괴를 시켜버리면 이쪽으로 이제 당이 빠지면서 또 뭐도 같이 빠집니까? 단백도 같이 빠지죠.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仙人掌 증후는 뭐냐면 이 침밀결합 사이로 우리 영양소만 통과해야 되는데 아까 유해 물질들이 장점막을 공격해 가지고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유익균을 압도해 버리면 장점막에 균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의 선택적 투과성은 뭐냐면 나는 너를 선택했어. 뭐를 선택하는 겁니까? 영양소만 선택해서 투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선택적 투과성이 망가져 가지고 영양소뿐만 아니라 장점막 안에서 대변으로 빠져나가야 돼.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장점막을 뚫고 우리 몸으로 다 퍼지는 거죠.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仙人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仙人掌 증후군이 되면 우리 몸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만성 염증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만성 염증 상태가 되는데 이게 가장 많이 발견되는 데가 어디냐면요. 이게 뇌신경세포. 그래서 그걸 리포다당류라고 하거든요. 리포다당류. 리포는 뭐냐면 지방과 다당류, 당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게 하나의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염증 물질이
우리 장진박에 뚫고 통과해가지고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내 신경세포까지 뚫고 내 세포로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치매 환자들에서 리포 다당류 같은 장에서 놓은 장의 선택적 투과성이 망가짐에서 놓은 염증 물질이 대거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신경세포의 변성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장내축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장내축 들어보셨죠? 장과 뇌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장은 제2의 뇌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뇌는 제2의 장이다. 자, 장은 제2의 뇌라는 거 뭐냐면 우리 어떤 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뇌 뭔가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았다고 했을 때 배가 아픈 것도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내배엽, 중배엽, 우리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중난이 이루어지잖아요. 수중난 중에 내배엽,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배엽에서 분화된 게 바로 뇌하고 장입니다. 연계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고 나중에 똑똑한 어떤 인지 기능을 가지려면 장을 좋게 해야 되고 장이 나쁘신 분들은 또 스트레스 조절을 잘 해줘서 좋은 기분을 가졌을 때 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된다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떨어져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뭐가 부족해진다고요? 유익균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산균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유산균을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가 8대 2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적어도 6대 4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런 것을 모든 걸 지켜주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해물질 같은 게 우리 몸에 다 퍼지면서 심장에도 공격하고 콩팥도 공격하고 온갖 쪽 특히 관절 같은 부분도 최근에 그런 어떤 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들, 염증 물질들이 관절염을 일으킨다는 견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대항마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2024년에는 내가 이거를 꼭 내 친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뭡니까? 단세지방산. 단세지방산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지방산 두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세 개. 장세, 중세, 단세. 이 뭐냐면 브랜치, 사슬 길이에요. 장세는 말 그대로 사슬이 길기 때문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능입니다. 장세지방산이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만이 되는 거죠. 단세는 뭐냐면 숏체인이라고 해서 이 사슬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숏체인 패티애시드는 자 다시 이야기하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대사산물.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산물이라고 하는데 대사산물이란 뭐냐면 유산균이 딱 식이섬유가 주어지면 이거를 잘 분해해 가지고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들이 바로 단세지방산이라는 거고 비트리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 조직 T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특히 뷰티산 같은 경우는 암세포 위험이 있는 세포가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암세포 너 사멸해. 그렇게 해서 작동을 시켜가지고 암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또 많아지는 것을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렙틴 분비 증가를 통해서 비만을 또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게 오른쪽 표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단세지방산이 근육으로 가게 되면 근육에서 에너지를 잘 받아들이도록 문을 열도록 열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50세가 넘어갔을 때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근육이 노화거든요. 근육 자체를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딱 한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근육인데 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단백질의 섭취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근육이 에너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근육의 문을 잘 열어주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근육의 문이 닫혀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질병이라고 하는 어떤 질병? 근감소증이 되는 거예요.